I am very human, believe me. 엄청난 청력으로 아주 작은 소리도 엿들을 수 있고 맨손으로 못질을 하며 하늘을 날아 절벽을 넘는 이 여자는 바로 소머즈입니다. 제이미 소머즈는 원래 600만 불의 사나이에 단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시즌2 19화에서 바이오닉 우먼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에 처음 등장했는데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의 첫사랑 역할이었죠. 그녀의 첫 등장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Hey, sweetheart. Steve, don't go away. I'll be right back. 소머즈는 드라마에서 스티브 오스틴과 약혼까지 했지만 사고로 죽게 됩니다. 소머즈의 매력에 푹 빠진 시청자들은 그녀가 급작스럽게 죽어버리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 작가들에게 소머즈를 살려내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죠. 하지만 제이미 소머즈를 연기한 린제이 와그너는 원래 2편의 에피소드에만 출연하기로 계약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추가로 고용한다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팀은 제이미 소머즈 역을 살리되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습니다. 스테파니 파워스, 셀리 필드, 파라 포셋 등이 후보에 올랐죠. 하지만 결국 ABC 측은 기존 배우 린제이 와그너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고 다음 시즌에서 소머즈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제이미 소머즈 캐릭터는 바이오닉 우먼이라는 새로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고 따로 드라마를 만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새로운 시리즈가 성공하면 방송사 입장에서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스토리 라인이었다고 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PD였던 하브 베넷은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과 제이미 소머즈와의 관계가 진전되면 스토리가 진행되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이미 소머즈와 러브라인이 깊어지면 주인공 스티브가 다른 여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작진들은 스티브와 소머즈는 이어질 듯 말 듯한 관계로 남겨두고 바이오닉 우먼은 600만 불의 사나이의 스피노프 시리즈로 ABC 방송사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바이오닉 우먼의 제작진들은 SF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설정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원칙들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소머즈의 기계다리는 위로 점프할 때는 건물 2층까지의 높이까지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3층의 높이는 점프할 수 없죠. 반대로 뛰어 내려올 때는 3층 높이까지 다치지 않고 점프할 수 있으며 4층 높이는 내려올 수 없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또 소머즈는 기계팔로 자동차 정도는 들고 뒤집을 수 있지만 트럭은 뒤집을 수 없다는 설정이죠. 제작진은 제이미 소머즈의 역할에 배우 린제이 와그너를 캐스팅했습니다. 다소 무명의 린제이를 캐스팅했던 것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Whenever you're watching Lindsay act, you have no sensation that she is acting. Is she saying somebody else's words? Because she makes it sound like she made it up as she went along. 하지만 의외로 린제이 와그너는 제이미 소머즈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지한 연기를 하고 싶었던 린제이는 인간이 기계몸과 결합해 하늘을 날아오르고 문을 부수는 화려한 SF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죠. That help people. That's the kind of thing I want to do, and I don't see that. 하지만 함께 연기를 하던 친구가 옆에서 린제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제이미 소머즈는 힘도 세지만 마음의 힘도 센 것 같아. 그녀가 위기를 극복하는 스토리를 너가 잘 표현해봐. 친구의 말에 린제이 와그너는 소머즈가 단순한 SF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휴먼 드라마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린제이 와그너는 캐스팅을 수락했죠. 하지만 막상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자 린제이 와그너는 또 한 번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이오닉 우먼 드라마를 찍는 동안 이 드라마가 과연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뇌했고 심지어 드라마를 찍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좌절한 린제이 와그너는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녀는 바이오닉 우먼 드라마로 목숨을 구한 메리 빈센트였죠. 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던 15살의 메리는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요동치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행을 다녔는데 차가 없었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는 히치하이킹 방식으로 여행을 다녔죠. 1978년 9월 28일 메리 빈센트는 이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를 얻어 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파란색 차 하나가 멈춰섰다고 합니다. 차 안에는 로렌스 싱글턴이 타고 있었죠. 이 남자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분명 차의 뒷좌석이 텅텅 비어있는데 무리 중에 딱 한 명만 태워줄 수 있다며 메리 빈센트를 지목해 그녀에게 차에 올라타라고 했죠. 친구들은 왠지 위험할 것 같아 다른 차 같이 타고 가자 메리 빈센트를 말렸지만 힘이 들어 쉬고 싶었던 메리 빈센트는 그 차에 혼자 올라탔다고 합니다. 처음에 메리는 이상한 점을 딱히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인적이 드문 사막으로 향했고 메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메리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중년의 남성보다는 달리기가 빠를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메리가 차에서 내려 신발끈을 묶으려는 찰나에 로렌스 싱글턴은 큰 망치로 메리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메리를
죠. 성욕을 푼 뒤 로렌스는 메리를 사막에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면 금방 자신이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메리의 양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팔이 없으니 지문도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렵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로렌스는 절벽 밑으로 메리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로렌스는 당연히 메리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차를 운전해 도망갔죠. 하지만 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양팔이 잘린 상태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렀고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메리는 너무 졸렸지만 지금 잠에 들면 죽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메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건 재밌게 보던 바이오닉 우먼 드라마였습니다. 바이오닉 우먼 시즌2 에피소드 12화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Will you see what else he can do? Normalize and relax peacefully. 이 남성은 에피소드 내에서 크게 다치지만 흥분하지 않고 자연과 나무, 산을 떠올리며 호흡을 천천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몸에 말을 걸며 의식을 깨워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메리는 이 남성처럼 자연을 떠올리며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자기 몸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응급처치를 위해 피가 흐르는 양팔에 진흙을 잔뜩 묻혀 피가 응고되도록 처치했습니다. 그 뒤 가까운 도로를 따라 내려갔죠. 그때 두 남성이 타고 있는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메리는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은 맨 몸에 피와 흙이 뒤덮인 메리의 모습이 무서웠던지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량이 한 대 더 지나갔는데 이 차에는 신혼여행을 가려다 길을 잘못 든 커플이 타고 있었죠. 커플은 차를 멈춰 세운 뒤 메리를 태우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메리는 수술을 받아 응급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제이미 소머즈처럼 팔에 의수를 달게 됐는데요. 한편 범죄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 메리는 경찰에게 로렌스의 얼굴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곳곳에 로렌스의 몽타주가 붙었고 약 일주일 뒤 로렌스는 이웃의 신고로 붙잡히게 되죠. 로렌스 싱글턴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14년 징역형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죠. 법원에서는 추가로 256만 달러, 하나로 약 35억 원을 메리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로렌스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메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로렌스는 모범수로 생활해 14년형을 다 채우지 않고 8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11년 뒤 로렌스는 또다시 여성을 죽였고 이번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로렌스는 암에 걸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만한 판결이었지만 메리 빈센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범죄자 로렌스가 생각나 화가 났고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메리는 억지로 용서하거나 잊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움은 흘려보내자 되뇌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자신만 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시기를 겪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메리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난 뒤 그 어떤 남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남형제까지 싫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메리 빈센트는 이 남성과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자신처럼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죠. 책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심리 36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설명합니다. 강한 긍정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정반대되는 효과는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선원 한 명이 냉동창고를 점검하다 다치고 말았는데 냉동창고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선원은 냉동을 의식해 추위를 느꼈고 결국 얼어 죽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어떤 말을 되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린제이 와그너는 메리 빈센트가 병원에 있을 때 그녀의 사연을 듣고 직접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메리는 너무 고맙다며 바이오닉 우먼 덕분에 살아있는 것이라 고백했죠. 소녀의 말을 듣고 린제이는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모두 날아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이오닉 우먼을 비난할지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렸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한 소녀의 인생까지 바꾼 바이오닉 우먼. 이 드라마를 통해 린제이 와그너의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린제이 와그너는 이 작품을 통해 한 남자와도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불행의 시작이었죠. I am a highly trained OSI agent, and I have very special capabilities. 배우 린제이 와그너는 원래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단역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데이트 게임이라는 연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에게 질문을 해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명의 남자를 고르는 프로그램으로 린제이 와그너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Number one, if you
If you owned the whole world, what would you give me to make I'd give you the Taj Mahal, Lindsay. Start off by giving you myself.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린제이 와그너는 여러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은 음악 출판사에서 일하는 알란 라이더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마음이 맞지 않아 2년 만에 이혼을 선택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이혼으로 마음이 복잡하던 시기에 린제이 와그너는 두 사람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또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작품이 매우 멍청하다며 모든 부문에서 최악이라는 혹평을 남겼죠. 결혼과 커리어에 모두 실패한 린제이 와그너. 하지만 좌절할 수만은 없었기에 그녀는 연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남편 마이클 브랜든을 만나게 되는데요. 린제이가 마음에 들었던 마이클은 내 농장에 놀러 올래? 라는 말로 린제이에게 다가갔고 얼마 뒤 린제이와 마이클은 사귀게 됩니다. 이때 마침 운명처럼 린제이 와그너는 600만 불의 사나이에도 캐스팅되죠. 이후 린제이 와그너는 마이클 브랜든과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료 배우였던 그는 배우 생활을 잘 이해해 주었고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죠. Doing a television series can be a real spiritually, mentally health. My gorgeous husband, Michael Brandon. 이 시기에 마이클 브랜든도 영화 제임슨 딘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 끝나고 마이클은 린제이와 이혼하게 됩니다. 둘 다 바빠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불화가 시작된 것이었죠. 혼자가 된 린제이는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촬영장을 다니며 드라마 촬영에 집중했죠. 1979년 5월 25일에도 린제이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시카고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린제이는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왠지 모르게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린제이는 스케줄이 빠듯하긴 하지만 예매한 비행기 대신 다음 비행기에 타기로 하죠. 몇 분 뒤 린제이가 원래 타기로 되어 있었던 비행기는 이륙하던 중에 왼쪽 엔진이 날개에서 분리되었고 이후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271명 전원은 즉시 사망했고 이 사고는 미국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되었죠. 린제이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직감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었죠. 하지만 린제이의 직감이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린제이는 바이오닉 우먼 촬영장에서 만난 헨리 킨지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실 둘은 처음부터 서로 너무 다른 커플이었습니다. 린제이 와그너는 바이오닉 우먼 주인공으로 잘나가는 여배우였고 헨리 킨지는 바이오닉 우먼의 스턴트맨이었죠. 린제이 와그너는 이혼 후 싱글인 상태였지만 헨리 킨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킨지는 린제이에게 첫눈에 반해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린제이는 그를 받아주었고 헨리는 곧바로 가족을 버리고 린제이와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서로 너무 다른 둘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헨리 킨지의 친한 친구는 헨리 킨지가 린제이의 삶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잘 섞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후 린제이는 아들 2명을 낳았지만 점차 부부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린제이가 남편 헨리에게 직업이 너무 위험하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한 것이 시작이었죠. 당시 헨리는 1년에 5만 불에서 7만 5천 불을 벌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로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편 린제이 와그너는 바이오닉 우먼에 출연해 2년 반 동안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는 1년에 약 40만 달러, 하나로는 5억 5천만 원 정도였죠. 린제이는 남편이 스턴트맨으로 일하며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벌면서 부상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집에서 아들 양육을 해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던 헨리는 이를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둘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죠. 결국 둘은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하게 되는데요. 이후 린제이 와그너는 PD였던 로렌스 머터프와 또 한 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결혼이었죠. 이번에는 행복하게 살면 좋았겠지만 결혼 생활 3년 만에 린제이 와그너는 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끝으로 린제이 와그너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린제이 와그너의 아들 2명은 모두 아빠 헨리 킨지처럼 스턴트맨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제이미 소머즈는 원래 600만 불의 사나이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의 첫사랑으로 처음 등장하는데요.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던 소머즈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기를 하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주인공 스티브와 재회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둘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입을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공놀이하는 아이들의 방해로 실패하고 맙니다. 짜증이 난 스티브는 공을 괴력을 발휘해 날려버렸죠. 참고로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스티브는 사고로 왼쪽 눈과 오른쪽 팔, 두 다리를 잃은 뒤 기계를 자신의 몸에 붙여 일명 바이오닉 인간이 된 상태입니다. 바이오닉이란 생물학적인 이라는 단어와 전자적인의 합성어로 전자공학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스티브가 인간의 힘이 아닌 로봇과 같은 힘으로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티브와 소머즈는 결국 키스를 나누고 사귀게 됐는데요. 하지만 평화롭게 흘러가던 드라마는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죠. 며칠 뒤 스티브의 상관 오스카가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할 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스티브는 오스카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소머즈와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갈 거라고 했죠.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던 둘은 하늘에서 손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낙하산을 펴고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소머즈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다행히 소머즈는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사고로 몸이 너무 많이 부서져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태였죠. 귀 한쪽은 아예 들을 수 없이 망가졌고 팔 한쪽과 두 다리도 모두 쓸 수 없게 다쳤습니다. 이에 스티브는 오스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소머즈도 바이오닉으로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죠. 오스카는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거절했지만 스티브는 자신처럼 소머즈도 요원으로 쓰면 되는 건 아니냐고 오스카를 설득했습니다. 소머즈는 원래 테니스 선수였으니 이미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 요원으로 더욱 적합할 것이라 덧붙였죠. 하지만 오스카는 스티브가 소머즈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만약 소머즈가 바이오닉이 되어 OSI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당연히 오스카는 소머즈에게 여러 위험한 임무를 부여하게 될 텐데 그걸 스티브가 과연 놔둘 수 있겠냐고 되물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끈질기게 오스카를 설득했고 결국 소머즈는 바이오닉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긴 시간 수술 끝에 소머즈는 한쪽 귀와 팔, 두 다리를 모두 기계로 교체했습니다. 그 뒤 소머즈는 의식이 깨어나게 되죠. 소머즈는 병실에서 자신의 곁을 지킨 스티브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분명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것 같은데 막상 침대를 살펴보니 양 다리가 모두 붙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소머즈에게 사실 바이오닉 수술을 받은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몸에 붙은 기계가 신체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움직이는 게 불편할 것이라 덧붙였죠. 그러자 소머즈는 스티브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멋대로 기계인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What did you let them do to me? Look, I know how you feel. No, you don't. I don't want to be a freak. 소머즈가 계속해서 슬퍼하자 스티브는 자신도 바이오닉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옆에서 재활을 돕겠다고 위로해 주었죠. 다행히 소머즈는 스티브의 도움으로 바이오닉 신체를 능수능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소머즈는 스티브보다 나은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뛰어난 청력이었습니다. 스티브는 눈 한쪽이 바이오닉으로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머즈는 귀 한쪽을 바이오닉 수술을 받아 뛰어난 청력을 지니게 되었죠. 소머즈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스티브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둘 사이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신문에도 약혼 소식이 실리게 되죠. 얼마 뒤 오스카는 소머즈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악당이 보유한 위조 지폐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죠. 오스카가 예상한 대로 스티브는 소머즈를 임무에 투입할 수 없다며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소머즈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는 끝까지 반대를 하지 못했고 대신 소머즈와 함께 임무에 따라가 옆에서 지원해 주었죠. 중간에 소머즈의 바이오닉 팔이 고장나며 위기를 겪기는 하지만 둘은 다행히 임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머즈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기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시도하지만 결국 소머즈는 죽고 맙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시즌3 1화와 2화의 제목은 바이오닉 우먼의 귀환으로 소머즈는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의사의 밑에서 일하는 마이클 마르게티 박사가 갑자기 의사에게 자신이 연구하는 초저온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임상실험도 안 된 연구인이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마이클 박사는 어차피 곧 죽을 운명인데 잃을 게 뭐 있냐며 의사를 설득했죠. 결국 소머즈는 초저온 실험을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우 숨만 쉬는 상태였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스티브에게 소머즈의 상태를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혹시나 소머즈가 치료 도중에 죽게 되면 스티브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후 소머즈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스티브는 소머즈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Who are you? 알고 보니 소머즈는 초저온 실험의 부작용으로 뇌에 큰 손상을 입어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깨어난 소머즈는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마이클 마르게티 박사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사귀게 됩니다. 스티브와는 친구로 지내기로 하죠. 한편 소머즈는 가끔씩 머릿속에 과거 기억들이 일부 떠올랐습니다. 사건 전체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장면 단위로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스티브와 사귀던 사이였던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소머즈는 뭔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생각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머즈가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하자 마이클 박사는 소머즈에게 고향에 내려가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억이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티브는 소머즈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녀에게 추억이 담긴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자신과 소머즈의 이름을 새긴 나무가 있는 곳에도 데려가 주었죠. 하지만 소머즈는 전혀 스티브와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브는 소머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손으로 둘의 이름이 새겨진 하트를 가렸습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이미 소머즈는 나무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상대는 알 수 없다는 물음표를 남겼죠. 그래도 마이클 박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스티브는 착잡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소머즈는 지나가다 테니스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테니스 선수였던 자신의 과거가 일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기 시작했죠. 결국 소머즈는 과거를 되찾는 건 포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How can I help you? Help me go forward. It just hurts too much to go back. 이 말은 과거 스티브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평생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스티브의 가슴속에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소머즈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둘은 고향을 떠나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죠. 얼마 후 제이미 소머즈는 집중할 것이 필요하다며 오스카에게 임무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티브는 소머즈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자신이 동행하기로 하죠.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소머즈는 이번에도 또다시 과거 기억이 되살아나며 머리가 너무 아파 임무에 실패할 뻔합니다. 다행히 스티브와 소머즈가 힘을 합쳐 임무에 성공하고 무사히 병원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스티브는 제이미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자기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소머즈가 자신을 보고 있으면 과거 기억이 뜨문뜨문 떠오르는 것이었죠. 결국 소머즈는 스티브를 떠나 마이클 박사와 함께 콜로라도의 새로운 병원으로 가기로 합니다. 스티브와 소머즈는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이별하게 되죠. I'm your friend, Jamie. Always was, always will be. Bye. Bye. 연속성을 위해 바이오닉 우먼은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스티브와 헤어진 직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병원에서 기억을 복구하기 위해 수술을 한 뒤 누워있는 제이미 소머즈. 그녀는 다행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Jamie Summers. Why'd you go to school? Carnegie Tech. 과거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소머즈는 기뻐하지만 얼마 뒤 스티브와 관련된 기억만은 되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죠. 소머즈의 기억 속에 스티브는 친구 사이에 불과했고 그와 연애를 했던 것, 약혼을 했던 기억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스티브와의 기억이 파편적으로 떠올라도 머리가 아프지는 않게 되었죠. 한편 바이오닉 인간이 된 제이미 소머즈는 더 이상 테니스 선수로 활동할 수 없어 미래를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기로 합니다. 대신 OSI가 자신을 살려줬으니 오스카에게 언제든 자신이 필요한 임무가 있으면 맡겨달라고 했죠. 하지만 오스카는 이제 임무는 끝났다며 앞으로 소머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소머즈는 선생님이 되고자 고향 캘리포니아 오하이로 떠나면서 마이클 박사와도 헤어졌죠. 이곳에서 소머즈는 스티브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스티브 부모님은 소머즈에게 자신들이 곧 휴가를 갈 예정이니 자기 목장에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준 것이죠. 이후 소머즈는 낡은 헛간을 괴력의 힘을 발휘해 아름다운 집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죠. 얼마 뒤 스티브가 고향으로 찾아왔고 둘은 다시 썸을 타게 됩니다. 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나무도 다시 가보고 그네도 타며 예전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사실 소머즈는 스티브의 부모님으로부터 둘이 원래 약혼까지 했던 사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머즈는 예전처럼 스티브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소머즈는 스티브에게 고백합니다. But I don't feel those feelings now. I can't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be in love with you. This can be a whole new beginning for us. 착한 스티브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둘은 나무 앞에서 손을 잡으며 새로운 우정을 약속하였죠. 그렇게 소머즈는 학교 선생님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나 했지만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악덕 사업가 칼튼 해리스로 소머즈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밑에서 일어나며 접근했죠. 소머즈는 칼튼 해리스의 계획을 눈치채고 오스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오스카는 칼튼 해리스 밑으로 들어가 스파이로 일하면서 그의 악행을 알아오면 좋겠다고 했죠. 소머즈는 칼튼 해리스를 제대로 속이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 오스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머즈의 집 전화가 이미 칼튼 해리스에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머즈는 일부러 돈 문제로 오스카와 싸우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19,000 a year for my services? What do you think I am? Some kind of a bionic cocktail waitress? 이 전화를 들은 칼튼 해리스는 소머즈를 불러 OSI 요원으로는 벌 수 없는 $100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물건 몇 개를 훔쳐달라고 지시했죠. 소머즈는 이를 수락했고 칼튼은 소머즈에게 비싼 옷을 입혀 한 파티에 데려가 문서를 훔치라고 시켰습니다. 문서는 금고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었죠. 소머즈는 미국 해군 기밀 문서라 적힌 문서를 금고에서 몰래 빼냈습니다. 대신 쪽지에 OSI 오스카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적어 금고 안에 붙여놓았습니다. 소머즈가 실시간으로 오스카에게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서의 주인에게 대신 전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우연히 칼튼 해리스의 아들이 보게 됩니다. 아들은 쪽지를 챙겼죠. 문서를 잘
훔쳐내자 칼튼 해리스는 소머즈에게 또 다른 물건을 훔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머즈는 이번에도 알겠다고 대답했죠. 칼튼 해리스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머즈의 비밀을 밝힐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긴 했지만 소머즈에게 뭔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 같아 아버지를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이후 자정이 되어 제이미 소머즈는 또 다시 물건을 훔치러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칼튼 해리스의 아들이 태워다 주겠다고 했죠. 이번에도 소머즈가 물건을 성공적으로 훔치고 몰래 메모를 남기려 했지만 그때 칼튼 해리스의 아들이 뒤에서 총을 들며 나타나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아니냐, OSI 요원이냐 물었죠. 소머즈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칼튼 해리스의 아들은 뜻밖의 오히려 다행이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들은 소머즈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기밀 문서를 돌려줄 테니 아버지를 감옥에 넣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이미 소머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칼튼 해리스는 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한 사람이었기에 순순히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한편 칼튼 해리스는 제이미 소머즈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금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고 막상 소머즈가 금고에 들어가니 그 안에는 칼튼 해리스와 총을 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칼튼 해리스의 진짜 의도는 제이미 소머즈를 팔아넘기는 것이었고 총으로 그녀를 위협해 체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칼튼 해리스의 아들이 등장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 뒤 둘은 금고를 탈출했고 칼튼 해리스는 OSI에 잡히게 되었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소머즈에게 오스카는 말했습니다. You did good, and I'm proud of you. 이후 바이오닉 우먼은 주인공 소머즈가 여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소머즈의 과거도 밝혀지는데 소머즈의 부모님은 원래 소머즈가 어렸을 때 차사고로 죽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닮은 중년의 여성이 소머즈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라며 사실 자신은 정부 요원이라 주장했습니다. 차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죽지 않았고 이후 죽은 척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소머즈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소머즈의 어머니가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소머즈의 어머니와 닮은 사람에 불과했죠. 한편 제이미 소머즈는 임무를 수행하다 자신과 똑 닮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악당 성형외과 의사가 OSI 정부 비밀문서를 훔치기 위해 자신의 비서 리사 갤러웨이를 소머즈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형수술한 것이었죠. 하지만 소머즈의 능력까지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I got your looks, but I sure don't have your moves. 이 드라마는 기계를 결합한 여성이라는 흥미로운 설정, 아름다운 주연 배우 린제이 와그너의 연기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 5위에 오르기도 했죠. ABC 방송사에서는 곧바로 시즌2 제작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1화는 600만 불의 사나이와 얽힌 스토리를 풀어나갔는데요. 외계인과 싸우는 빅풋의 귀환 이야기를 둘로 나눠 앞부분은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방영했고 뒷부분은 바이오닉 우먼에서 방영하는 다소 실험적인 방식을 선택했죠.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은 빅풋을 쫓다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바이오닉 우먼에서 소머즈는 뛰어난 청각을 활용해 스티브가 조용히 신음하는 말을 알아듣죠. Jamie. Go ahead, I can hear you. Find Shallon. 스티브를 살리기 위해 제이미 소머즈는 샌앤젤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빅풋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었죠. 이 빅풋은 외계인들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소머즈는 빅풋과 싸우다 질 뻔하지만 한 여자 외계인이 그녀를 구해주었죠. 외계인은 소머즈를 자신의 리더 샬론에게 데려가 주었습니다. 사실 외계인은 두 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는데 샬론을 중심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외계인들과 레드릭을 중심으로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인 반란군이 있었죠. 소머즈는 샬론에게 스티브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렸고 샬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적의 약을 스티브에게 건네주기로 합니다. 대신 소머즈에게 반란군 레드릭을 처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죠. 소머즈는 알겠다고 했고 샬론은 기적의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스티브는 이 약을 먹은 뒤 회복하여 소머즈와 힘을 모아 외계인 반란군을 물리쳐 주었고 외계인과 지구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독특한 소재로 시작한 시즌2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이미 소머즈 역을 연기한 배우 린제이 와그너는 이 역할로 TV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Thank you. 그해 가장 인기 있는 작품 14위에도 올랐죠. 하지만 ABC 방송사에서는 돌연 더 이상 바이오닉 우먼 시리즈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잘나가던 바이오닉 우먼을 갑자기 끝내버리냐며 의문을 표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주연 배우였던 린제이 와그너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프로그램이 종료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내 정치 때문이었는데 그 당시 ABC 방송사에는 새로운 임원이 부임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 임원의 흔적을 지우려고 기존 프로그램을 없애며 새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바꾸려고 했죠. 바이오닉 우먼도 당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지만 임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밀려 편성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MBC 방송사에서 바이오닉 우먼이 종영된다는 소문을 듣고 ABC 측에 그럼 자기네 방송사에서 시리즈를 이어나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ABC 방송사와 MBC 방송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송사를 옮겨 드라마가 이어지는 건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닉 우먼의 경우 애초에 드라마 제작사가 MBC 방송사의 자회사였던 유니버셜 텔레비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시리즈가 넘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방송사가 바뀌면서 더 이상 ABC 방송사에서 방영되던 600만 불의 사나이 주인공 스티브가 바이오닉 우먼에 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OSI 국장 오스카 골드먼과 루디 웰스 박사는 그대로 출연하였고 스티브 대신 제이미와 썸을 타는 새로운 캐릭터 크리스 윌리엄스가 추가되었죠. 바이오닉의 최종 시즌이자 MBC에서 첫 방영하는 시즌3는 이전 시리즈의 시작과 달리 스티브가 등장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새로운 캐릭터 강아지 맥스가 등장합니다. 맥스는 최초의 바이오닉 동물로 스티브와 소머즈에게 실험하기 전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해본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바이오닉 실험을 통해 강아지 맥스는 높게 뛸 수 있는 다리와 아주 강력한 이빨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맥스는 어느 순간부터 훈련을 거부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루디 웰스 박사는 맥스의 몸에서 바이오닉 실험에 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그를 죽이려고 하죠. 제이미는 맥스를 보며 자신이 바이오닉 실험을 거부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자신을 스티브가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강아지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죠. It's really easy. You can do it. Come on. 결국 맥스는 소머즈의 도움으로 더 이상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맥스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창조된 캐릭터였다고 하는데요.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소머즈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며 바이오닉 우먼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듯 맥스를 통해 바이오닉 강아지라는 새로운 드라마의 가능성을 실험해 본 것이었죠. 원래 이 바이오닉 강아지는 600만 불의 사나이에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연을 맡은 리 메이저스 배우가 강아지는 안 된다며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방송사의 문제는 과하다는 거예요. 시청자가 소머즈를 좋아하니까 바이오닉 우먼이라는 시리즈를 내놓고 거기에 더해 바이오닉 강아지까지 주는 셈이죠. 리 메이저스는 잡다한 요소를 추가하는 것보다 원래 스토리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에게 말했죠. 강아지는 절대 내 쇼에 나올 수 없어. 린제이 와그너한테 물어봐서 바이오닉 우먼에 넣든지 해. 내 쇼에는 망할 강아지 절대 출연 불가야. 리 메이저스의 끈질긴 반대로 맥스는 바이오닉 우먼에 출연했지만 제작진도 바이오닉 강아지 시리즈는 무리라고 판단해서인지 추가로 시리즈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이오닉 우먼 시즌3가 종료되며 해당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린제이 와그너에 따르면 이번에도 사내 정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전 ABC에서 바이오닉 우먼 시리즈를 종영한 임원이 이번에는 MBC 방송사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임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바이오닉 우먼을 종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린제이 와그너는 그렇게 똑같은 사람에게 2번이나 잘리게 되었다고 하죠. 바이오닉 우먼 드라마 마지막 화에서 제이미 소머즈는 OSI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이미 소머즈가 나라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제이미 소머즈는 자유를 찾기 위해 정부를 피해 도망가지만 결국 붙잡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이미 소머즈는 다시 요원으로 일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 생활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구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리죠. 이후 시간이 흘러 드라마는 동일한 제목 바이오닉 우먼으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된 드라마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며 8화 만에 조기 종영되고 말죠. 책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심리 36에 따르면 이는 무드셀라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란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현상으로 과거의 나쁜 기억은 모두 지우고 좋은 기억만 강조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바이오닉 우먼은 1970년대 방영되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소재와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지만 현재는 기계인간이라는 소재가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다고 해서 인기를 끌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심리 36은 인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심리학과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쉽게 풀어놓은 책인데요. 고슴도치 딜레마, 구경꾼 효과 등 다양한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인간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시리즈 도서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과 함께 읽어보시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 혹은 스스로 편견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심리 36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 저자 이영직 From being a perfect guy